반송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안세범쌤이고요. 자, 3차시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린 가, 나처럼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에 비유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가에서 물의 흐름은 나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보통 이 전기회로를 이 수로 모형과 비교를 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전기회로상 각 부분들이 이 수로 모형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기회로의 각 부분마다 역할이나 어떤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전구를 선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건전지를 넣었고 스위치도 달아줬어요. 근데 이 전구가 작동을 하려면 여러분 다 기억하겠지만 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 도선을 전체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게 되면 이 도선의 흐름이 연결이 끊기는 바람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던 거 아마 여러분 실험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이 전체가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전구에 불이 켜지는구나. 그러면 이 도선 안에 흐르는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전류라고 부르고 전기적 성질을 띠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류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이 건전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전구를 건전지 없이 그냥 이 전선으로 연결하면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지죠. 그렇죠. 반드시 이 전선 사이에 건전지를 연결해줘야지만 이 전구에 불이 켜지는데 바로 이 건전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부르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또는 능력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전압은 바로 건전지가 갖고 있더라. 건전지는 건을 빼서 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수로 모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수로 모형에서 지금 이 물레방아가 작동을 하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높이 차이에 의해서 떨어져야지만이 물레방아가 작동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아래쪽에 고인 물이 자기 혼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가? 이 펌프가 이 물을 위로 끌어올려 줘야지만이 이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라는 관이 있고 이 수도관을 밸브로 잠궜다가 풀었다가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전기회로랑 이 수로 모형 각각 부분마다 한번 연결을 지어 볼게요. 자, 먼저 도선 1번. 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가 흐르는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수로 모형에서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바로 수도관에 해당을 하고요. 2번 전구.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작동하는 게 바로 전구죠. 그러면 이 수로 모형에서 물이 흘렀을 때 작동하는 건 누구다? 물레방아. 3번 전류. 자, 이 전류가 흘러야지만이 전구가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로 모형에서는 어떤 게 흘러야 물레방아가 작동을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물. 즉, 물의 흐름이고요. 네 번째, 전지. 자, 이 전지는 바로 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전압을 걸어주는 물체였습니다. 자, 여기 가에서는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줘서 이 물의 높이 차이를 발생시켜주는 펌프가 전지에 해당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위치. 자, 이 스위치를 눌렀다가 안 눌렀다가 하면은 이 도선이 연결됐다가 연결이 안 됐다가 이렇게 했었죠? 자, 요거를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수로 모형에서. 그렇죠. 이 수도관의 흐름을 끊었다가 풀어줬다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밸브죠. 그래서 스위치는 수로 모형에서 밸브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이때 가에서 물의 흐름은 나에서 무엇에 해당하느냐? 여기서 물의 흐름은 나에서 전류에 해당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정반대였어요.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전구를 연결한 전기회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전구가 있고 이 전구를 전선으로 연결을 하고 그 사이에 건전지를 하나 달아줄게요. 이렇게. 자, 건전지는 항상 볼록한 쪽이 플러스 극, 납작한 쪽이 마이너스 극이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전구라는 물체가 작동을 하려면 이 도선이 전부 연결되었을 때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는 이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이 전류를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과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지은 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우리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정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과학자들의 약속대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는 여러분들 다들 알겠지만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던 거 기억하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자,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면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플러스 극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그렇죠. 플러스 극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선 안에 흐르는 건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얘는 플러스 극을 향해서 달려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이걸로 바꾸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우리 전류의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 둘 다 씁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헷갈리기 굉장히 쉬우니까 반드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4차 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못이 박혀있는 빗면에 구슬이 굴러갈 때 구슬은 못과 충돌하여 운동에 방해를 받는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회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5개의 보기 중에 1개만 맞고 나머지 4개는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잘 보면 이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이 보기에서 골라야 돼요. 이 문제를 쌤이 보니까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자, 쌤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빗면에다가 못을 박고 구슬을 떨어뜨렸더니 아무래도 이 못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구슬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겠죠. 요거를 지금 전류와 저항으로 지금 비교를 한 건데, 자, 전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하의 흐름이었죠.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바로 구슬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못이 나오는데 이 못은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했었습니다. 저항. 그래서 이 저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그림에서는 못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동그라미 1번. 저항은 전류와 전압에 따라 달라진다? 요거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저항이 전류와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하의 흐름이 저항과 전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헷갈리기 쉬웠어요. 2번.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커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병렬 연결은 뒤에 가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가 전구도 일종의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전구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건 선생님이 지금 전구를 이 전기회로 기호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요게 바로 병렬 연결이고요. 직렬 연결은 나란히 연결했을 때, 이렇게 나란히 연결했을 때를 직렬, 얘를 병렬. 그래서 보통 이 직렬 연결할 때 이 저항이 나란히 두 개가 있으니까 직렬 연결할 때 저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병렬 연결하면은 저항이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저항을 오타가 있네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 아니죠.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커진다 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4번. 같은 물질이면 길이와 굵기에 관계없이 저항의 크기는 같다? 자, 우리 저항은 어떤 물체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저항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니크롬선. 니크롬선을 보통 이 전구 대신에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은 걸 연결할 때도 있고 니크롬선의 길이를 이렇게 긴 걸 연결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길이의 차이가 생기죠. 자, 이때 어떤 게 더 저항이 크고 작은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쉽게 생각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빨리 흐를 수 있을까 흐르지 못할까를 생각하면 돼요. 아무래도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으면 이 전자가 빨리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방해를 덜 받는다. 즉 저항이 작고요.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이 전자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방해를 많이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저항으로 표현하면 저항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같은 물질일 때 길이나 또는 굵기가 달라지면 저항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움직임이 원자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 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조금 위로 올려서. 자, 선생님이 이 전선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서 그 단면을 그려볼 건데 우리 보통 이 전선은 금속으로, 구리선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이라면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도선에 수많은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보통 크기가 엄청 크고 움직이는 전자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보통 전류의 흐름은 이 전자가 흐르는 거였죠. 근데 이 전자가 흐르려면 이 원자핵 사이를 왔다 갔다 비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원자핵, 즉 원자의 방해를 이 전자가 이 원자의 죄송해요. 보통 이 전자가 이 원자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 쌤이 방금 엄청 버벅댔네요. 부끄럽다. 그래서 지금 5번이 맞는 말이죠. 5번이 맞는 말. 1, 2, 3, 4번은 다 틀린 말이었고 만약에 이렇게 옳게 적는다 하더라도 이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차시 3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물체 ABC의 양 끝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물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아래 질문에 A, B, C 중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사실 객관식 문제였던 걸 쌤이 서술형으로 한번 살짝 변형을 해봤던 문제였는데, 자, 전압을 변화시켜 가면서 전류값을 측정을 했고요. 물체 A, B, C, 그러니까 이 전선에 연결한 물체를 지금 서로 다르게 한 상황입니다. 보면은 기울기가 지금 서로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항상 이 전압과 전류가 비례 관계구나 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바로 1번 보면은
저항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은 여러분 전류의 비례였어요? 반비례였어요? 그렇죠. 반비례였어요. 이 말인즉슨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진다. 또는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저항이 가장 큰지 보려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보통 이 전압값을 동일하게 해줬을 때 전류값이 어떤 게 가장 크고 작은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됩니다. 지금 A, B, C 중에 이 전압을 같이 했을 때 전류값이 가장 작은 게 누구죠? 그렇죠. C죠, C.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저항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봅니다. 저항이 크면은 아무래도 전류가 가장 작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전압일 때 A, B, C 중에서 가장 전류가 작은 C가 저항이 가장 큰 물체겠구나 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2번. 같은 전류가 흐를 때 가장 높은 전압이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전류가 흐를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류면 지금 세로축이잖아요. 그럼 세로축에다가 쌤이 이 검은색 펜으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전류죠. 이 같은 전류일 때 A는 전압값이 이쪽, B는 전압값이 이쪽, 그리고 C는 전압값이 여기네요. 그러면 이 동일한 전류일 때 가장 높은 전압이 걸리는 것은 역시나 C에 해당하네요. 이번에도 C. 그래서 2번도 C가 되겠고요. 3번.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가장 작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파란색 펜으로 쌤이 아까 전압을 지금 동일하게 걸어줬을 때 전류가 A가 가장 컸고 그 다음 B가 컸고 C가 가장 전류값이 작았죠. 그럼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르는 것은 C입니다. 계속 C네요. 요거 아마도 문제 풀 때 너무 C만 나오는데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왠지 A, B, C 골고루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괜히 마음 바꿔서 잘못 적은 애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정답은 쌤이 화면 안 넣었네요. 자,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르는 건 C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옴의 법칙이 뭐였죠? 그렇죠. 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해서 이 옴이라는 이 독일의 과학자가 만든 법칙인데 요거를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전류 I는 저항 R분의 전압 V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거 왠지 정답이 A, B, C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맞습니다. 전부 다 해당되죠? 지금 셋 다 옴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지금 표현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은 정답이 C였고요.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건 A, B, C 전부였어요. 굉장히 쌤이 함정을 많이 넣어놓은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시험에 내기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2번 3, 4차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아까 버벅대서 너무 부끄러워요. 웃지 말아주세요. 알겠죠?